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장학 개론,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김승호,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이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간 뒤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을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던 2005년 6억 원의 분납 조건으로 식당 체인을 인수한 후 미 전역에 천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다. 이후 영국, 캐나다 등의 연관 업체들과의 합병을 통해 전 세계 11개국 총 3천여 개가 넘는 매장과 유통망, 임직원 만여 명의 그룹사로 성장했다. 스노우폭스는 현재 총 매출 1조 원의 매출을 이루고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4가지 경우 중 하나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기업가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며 3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위 4가지 경우 중에 처음 두 부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이 정지된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기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자신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수입 발전 모델은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한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노동력이 기반이 된 근로소득을 얻어야 하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함께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가족 혹은 가문이 가난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된다.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뤄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거의 99%의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나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 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 다녔다. 나는 사업을 하다 다시 망해도 두 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두 가지는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내가 제안하는 운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니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실패하면 마음이 작아지는데 작아진 마음은 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커진다. 어떤 실패를 해도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 김승호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이 고르며 좋은 운이 계속 모여들고 삶이 온화해지며 평화롭다. 그 재능이란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취하는 일이 1년에 서너 차례도 안 된다. 음식의 양,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의 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시대의 변화와 거의 상관없이 망해가는 회사에는 망해가는 징조가 미리 나타난다. 나는 사장들이 아래와 같은 행동이나 상황에 놓이면 여전히 주의하도록 가르친다. 1. 정치인이나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 할 때, 정치인이나 신문 기자들은 불가근 불가원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2. 하급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나 업무 확인이 눈에 띄게 줄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시를 내리고 관리할 사람이 사라진 경우다. 3. 사장이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자주 모를 때, 여자를 만나거나 도박을 하거나 사업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4. 고급 취미에 관심을 갖고 그림, 자동차, 정원수 등과 같은 것에 빠질 때, 자수성가한 사람이 이러면 2대까지 갈 수도 없다. 5. 연예인, 정부 고위 관료,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 들어가는 돈에 비해 이득이 없다. 가장 부실한 투자 중 하나다. 6. 사장 주변에 새로 사귄 친구들이 안내도 받지 않고 회사를 들락거릴 때, 회사 내 정규 라인이 사라지면 이렇게 된다. 직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고 이런 사장 친구들이 늘어나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친구들도 생긴다. 7. 사장이 사장직을 전문 경영인으로 대신하고 회장이나 다른 타이틀을 모으러 다닐 때, 경영보다 타이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다시 경영으로 돌아오려면 한 번 망해야 가능하다. 8. 신문이나 잡지에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나오거나 방송 출연이 잦아질 때. 9. 경쟁자들을 얕보고 공공연히 무시할 때.
경쟁자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산업 자체를 욕하는 것과 같다. 그 산업에 애정이 사라지면 사업도 사라진다. 10. 가족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들어오고 임원 자리에 측근들이 가득 찰 때. 가족과 측근이 많아지면 유능한 직원은 미리 포기하고 나간다. 머리는 엄청나게 크지만 허리도 다리도 없는 이상한 동물들은 결국 죽고 만다. 11. 과식과 폭식하는 습관을 계속 버리지 못할 때. 이런 습성은 건강을 해치고 맑은 생각을 결코 갖지 못하게 한다. 판단할 머리도 일할 몸도 사라진다. 하늘도 이런 사람은 돕지 않는다. 세상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12. 기부 금액이 늘어나고 상패와 위촉장이 한쪽 벽을 넘겼을 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다. 이럴 때 회사는 사장도 버린다. 경험상 사업가는 충고를 들어야 할 때보다 충고를 무시해야 할 때가 더 많다. 모두 충고라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참견, 비난, 의견, 잘난 척, 무시도 충고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사업가들은 고집이 있어야 한다. 자기의 명확한 가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귀가 얇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음식점 하나를 해도 고집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소비자의 전반적 평가로 개선해야 한다. 사업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가의 고집은 선이다. 분야에 대한 확고한 주관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교차 확인하는 버릇도 있어야 한다. 남의 비난이나 평가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사업은 남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사업은 보편적 결정이 아닌 특이한 결정이 많다. 남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면 그런 특성이 나올 수가 없다. 결국 평균적 결정만 하게 된다. 당신이 요청하지 않은 모든 충고는 무시해도 좋다. 이것은 경영자의 특권이다. 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출현한 이후 태어난 총 인구수는 1080억 명이다. 이들 중에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나 혼자만의 감성적이고 독특하고 단순하며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찾아 정리하고 기술해서 주변의 나를 나타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회사는 이런 스토리를 가질 때 비로소 그 회사의 생명력이 생겨난다. 남들과 나를 분리해내는 기능이 이 스토리 안에 있다. 스토리가 없는 나라나 민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한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존재할 이유가 생겨나고 남들과 분리되고 스스로를 결속시키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든 회사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누군가 당신의 회사를 말할 때 덧붙이는 말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독특하고 단순하며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한다. 당신의 스토리를 회사에 담아라. 칭찬도 잘 받는 방법이 있다. 가장 우선은 당연히 감사하거나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언급해 칭찬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 칭찬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런 태도는 상대의 진심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칭찬은 일종의 무형의 선물이다. 선물을 거절하면 때때로 주는 사람에게도 모욕이 된다. 칭찬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칭찬을 받으면 항상 이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진실하지 않은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칭찬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적 비난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구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나를 위한 비난이라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해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로 드러난다. 심지어 이런 비난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에 감정적 비난으로 이어진다.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주목적인 비난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다. 비난의 내용은 무시하되 그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응대하면 비난이 무색하게 되며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간디를 아니 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피터스 교수가 옆에 다가가 앉았다.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간디에게 말했다. 간디 군,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네.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옮겼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저는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비이성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사업체가 커지고 회사가 유명해질수록 이런 비난들은 많아지기 마련이다.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니 유명해지는 것에 따른 부속적인 일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칭찬은 설탕이고 비난은 소금이다. 설탕이 먹기는 달콤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소금 역시 많이 먹기는 곤욕스럽지만 없으면 안 된다. 설탕을 잘 다루려면 소금도 잘 다뤄야 한다. 작은 성공에 지나치게 아첨하는 사람에게 빠져들지 말고 이유 없는 비난에 상처받지도 말라. 궁극적으로 당신만이 당신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 지나친 칭찬과 불필요한 비난을 막는 해결책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당신이 돼가는 것이다. 당신 차는 당신이 운전한다. 운전대를 좌우로 당기는 손을 모두 물리치고 스스로 가라.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 네 가지는 제조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비용 절감, 업무 효율, 사고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리는 능력이다. 둘째, 정돈이란 정해진 위치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정보가 정해진 양만큼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만으로도 직원들의 능률을 오르게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다. 청소는 환경 문제라기보다 철학의 문제다. 나는 경쟁사에 방문하거나 주식 투자, 그리고 식당을 다닐 때마다 화장실을 열어본다. 화장실 청소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위생적인 관리를 넘어 정리정돈이 이미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에 높은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넷째, 청결은 청소가 습관화된 상태를 말한다. 이 모든 과정이 회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분실, 파손, 악성 재고 같은 문제가 해결되며 비용이 절감되고 무엇을 찾고 전달하고 재구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늘어난다.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도 줄고 도난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돕는 일이 매번 보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이 적다며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도움이 오히려 나쁜 일로 발전돼 원망을 듣는 경우도 생기고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도움을 받고도 계속 도움을 구하는 사람, 심지어 오히려 해를 가하는 사람까지 여러 범주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도움을 줄 때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도움을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는 도움을 준 후에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일이다. 이런 사람은 하수다.
다음은 중수다. 그들은 도움을 준 다음 명예나 충성, 보답 혹은 선물을 바란다. 상대도 그에 맞는 무엇을 돌려주기를 기대한다. 하수와 중수들은 도움을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데에 사용하기에 상대에게 온전히 감사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고수는 다르다. 도움을 베풀고 난 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거나 혹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같은 도움을 베풀기를 바란다. 그러나 초고수는 도움을 준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다. 실제로 자기가 도움을 주었는지 잊어버려야 선행에서 오는 모든 실망감이 발현하지 않는다. 베푼 기억이 없으니 받을 것도 없다.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다. 도움을 제공할 때조차도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잊으면 안 된다. 특히 거만하거나 우쭐한 행위, 잘난 체하는 행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인간의 존엄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효율적으로 도울 때는 상대를 돕기 전에 그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나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가령 일회성 금전적 선물을 제공하면 즉각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금전적 어려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보편적 상식을 갖춘 사람을 구하라. 흔히 상식은 그 자체로 이미 보편성을 뜻하는데 왜 보편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을 다니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MBTI가 뭐냐고 묻는 질문이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질문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MBTI는 인식 방법, 판단 방법, 태도, 경향성을 조합해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MBTI 검사를 받은 사람 절반 이상이 다시 검사하면 첫 번째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16가지 범주만으로 개인이나 팀의 효율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확률이지 정답이 아니다. 보편적 상식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MBTI를 신봉하며 심지어 얼굴만 보고도 무슨 유형인지 맞히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혈액형 신봉자는 이보다 더 극단적이다. 애인이나 친구를 고를 때 자기와 맞는 혈액형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 197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혈액형에 따른 성격 유형이 굳어지며 보편적 상식의 자리를 넘보게 된 것이다. 이런 믿음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MBTI나 혈액형, 별자리 등이 보편적 상식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보편적 상식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농담이나 재미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걱정스럽다. 보편적 상식이 아닌데도 보편적 상식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주류 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편적 상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8시간마다 0.5% 이자를 준다는 광고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된다. 계산을 조금만 해봐도 1복리 1.5%를 복리로 하면 1년에 원금의 229배나 된다. 1억만 투자해도 1년이면 229억을 버는 사업을 왜 남에게 공개하는지 의심해야 한다. 당연히 사기다. 상식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일을 해야 정상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직원에서 제외하는 사람들이 위에 열거한 것들에 진지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직원 중에 이미 그런 것에 진지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내가 좌우명으로 쓰는 말은 Thoughts become reality이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가르침은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문화와 철학적 전통에 걸쳐 많은 사람이 지지해온 개념이다. 서양 철학에서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인간의 성격은 그의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동양 철학에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미래의 경험을 결정한다고 가르치는 불교의 중심 교리다. 부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온다. 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복권도 투자도 하지 않는다.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다. 훌륭한 배우자, 육체적 건강, 풍요로운 삶, 정신적 독립,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들은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원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당신의 생각이 이 모든 현실의 시작이고 실체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이것이 과학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러니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 무엇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당신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다 속물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면 당신은 절대로 품위 있고 멋진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살을 뺄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살을 빼지 못할 것이 뻔하다. 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 현실 감각 있고 자신이 멋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똑똑한 바보일 뿐이다. 이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비관론자들이 아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라. 말과 생각이 곧 당신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막 시작하면 대부분 사장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근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가족관계 무너짐, 피곤, 주말 근무, 휴일 근무, 건강 악화, 인간에 대한 모멸감, 불안감, 친구들이 나누어짐, 직원에 대한 분노, 배신, 횡령, 신용불량, 갑을 관계 문제, 채무, 불량채권, 수면 부족, 불면증, 휴가 없음,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사라짐, 항상 밥값 내야 함 등이다.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제법 사업체가 돌아가면 그때 남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근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가족관계 무너짐, 피곤, 주말 근무, 휴일 근무, 건강 악화, 인간에 대한 모멸감, 불안감, 친구들이 나누어짐, 직원에 대한 분노, 배신, 횡령, 신용불량, 갑을관계 문제, 채무, 불량채권, 수면 부족, 불면증, 휴가 없음,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사라짐, 항상 밥값 내야 함 등이다.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당신의 사업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이 중에 몇 가지는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씩 찾아서 돌려놔야 한다. 사장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모두 바꿔도 하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밥값은 항상 당신이 내야 할 것이다.
회사가 작든 크든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업을 시작한 것부터 감사해야 한다. 내가 나 스스로 무엇을 인생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두 번째 가치는 정직이다.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행복하지 않게 된다. 어떠한 강력한 압력에도 정직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시간과 재산 손실을 감수하는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존중, 특히 내 측근들의 존중을 얻게 된다. 이것은 자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이때 얻는 행복은 돈으로 측정이 되지 않는다. 정직은 사업이 작든 크든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다. 세 번째로 뽑기는 했지만 사실 사업가에게 첫 번째가 돼야 하는 것이 있다. 시간 약속 지키기는 사업 세계의 헌법 제1조 1항 첫 줄에 넣어야 할 문구이자 가치다. 사업에서의 가장 큰 가치는 신뢰이고 이 신뢰를 증명하는 첫 도구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시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것은 나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업무의 핵심 측면이며 직장에서 신뢰를 구축한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평판이 좋다. 시간 약속 지키기는 사업의 시작부터 사업을 끝내는 날까지 항상 지켜야 할 가치다. 모든 시간 약속을 자신의 결혼식 약속처럼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태도를 평생 유지하라. 사장들은 선생을 찾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살펴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첫째, 그 선생이란 사람이 상대를 자신의 안에 가두려는 사람인가를 살펴야 한다. 평소에 내가 누구를 성공시켰다라고 자랑하는 말을 한다면 가두는 선생이다. 가두는 선생의 특징은 제자들이 자기 없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둘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지 살펴야 한다. 선생이 가장 부끄러울 때는 제자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부끄러운 짓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제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모를 땐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매사에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무엇을 물어도 척척 대답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선생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을 수는 없다. 전문 영역과 경험 외엔 의견일 뿐이다. 절대로 한 명의 선생만 두는 실수를 하지 마라. 한 명의 선생을 너무 존경해서 그를 추종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한 사람만을 따르면 절대로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 그가 진정한 선생이라면 제자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걱정하고 스스로 멀리할 것이다. 결국 여러 선생의 가르침의 장점이 겹쳐지며 내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장 자신과 똑같은 열정을 가졌고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최측근 직원이 반드시 있다는 점이다. 그런 직원은 사장이 있는 자리나 없는 자리나 똑같이 사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며 충심으로 회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얻으면 그는 회사를 몇 배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상장 회사도 만들 수 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2명만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고 체 게바라는 충성심 강한 6명의 군인만 있으면 나라 하나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멋진 직원들은 사실 사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인재들을 면접이나 소개 혹은 이력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2가지 특성으로 나뉜다. 하나는 품성이고 하나는 능력이다. 품성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의 크기다. 누구든 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씩 있다.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직원보다 작다면 절대로 그 직원을 자신 안에 품을 수 없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안에 절대 들어갈 리 없기 때문이다. 사장의 마음 크기에 따라 더 좋은 직원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직원들은 자기보다 일 못하는 사장과 일할 수는 있어도 마음 크기가 작은 사장과는 절대로 일하지 못한다. 사장이 비전도 없고 믿을만하지 않고 인간미도 없으면 아무리 업무 환경이 좋아도 결국 떠나게 되어 있다. 고급 인재들을 모으려면 두 가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첫째,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지 않은 사람을 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걸러낼 수 있다. 시간 약속에 불성실한 사람, 말투에 들어있는 무례함, 세상에 대한 편견 등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좋은 직원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과 사장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듯 사람은 상대에 따라 나를 바꾸기 마련이다. 사장이 품이 있으면 직원들도 예의를 갖추게 되고 사장이 욕을 달고 살면 직원들도 고객들을 욕하거나 회사를 폄하하게 되어 있다. 출근이 늦는 사람, 연락 없이 사라지는 사람,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사람,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과 시간이 예측되지 않는 사람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횡령, 독직, 폭력, 성추행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즉각 해고해야 한다. 범죄가 아니라도 바로 해고해야 할 사람은 이 직원의 일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이 뒷수습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다. 인쇄물의 오타 확인을 제대로 못해 모든 직원이 전시회 첫날부터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거나 수량 계산 실수로 입고된 상품을 처리하기 위해 점포 직원들이 고생하거나 잦은 실수로 요리를 잘못 만들어 음식을 버려야 하고 동시에 다른 직원이 도와야 하는 경우라면 사소한 실수라도 반복적이라면 해고 대상이다. 직원 중에 날카로운 식견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사고는 썩은 사과처럼 번져나간다. 이런 부정적 컴플레이너는 월요일까지도 기다리면 안 된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가 현재 썩고 있다. 해고를 미루면 다음 주는 두 사람을 내보내야 할 수도 있고 다음 달은 10명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해고자 명단에 있는 직원은 작은 거짓말을 곧잘하는 유능한 직원이다. 이들은 자신의 유능함에 손상이 될 일이 생기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한다. 들통나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다시 만든다. 절대 자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업무는 잘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떠나게 된다. 직원이 언제든 좋은 일터가 생기면 떠날 수 있듯 사장도 더 좋은 직원으로 교체할 수 있고 사정이 좋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단지 이 말은 상대적으로 좋은 직원이 퇴사하지 않도록 급여나 업무 환경을 개선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직원이 매달, 매해 성장을 한다면 더뎌도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고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빨리 해고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상위 30% 직원들이 회사를 이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매출을 만들어낸다. 다음으로 약 40% 직원들은 급여만큼 일한다. 중간급 직원들이다. 이들은 반복적인 일에 능하고
딱히 승진의 욕심도 없다. 상고급 직원들만 못해도 매우 필요한 직원들이다. 나머지 하위급 직원 30%는 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갔으면 좋겠지만 자신들도 나가면 딱히 갈 곳이 없어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모든 회사가 대부분 이런 비율이다. 새로운 좋은 사람으로 30%를 채워도 여전히 3대 4대 3의 비율로 상중하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능숙한 사장은 3, 4, 3의 비율을 인정한 상태에서 전체의 수준을 올릴 방법을 생각한다. 직원이 100명이라면 집으로 불러 같이 밥 먹을 정도의 핵심 최측근 5명, 이름을 기억하고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우수 직원 25명이라면 이미 최고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세상 어느 회사도 직원 대부분이 우수한 사람으로 채워진 회사는 없다. 사장의 행동 중에 절대로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은 변덕이다.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영자의 성품이다. 생각보다 그리 상관없는 리더의 품성으로는 무식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욕설하는 경우다. 존경받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품은 신용이다. 신용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서 있다. 생명 보존에 있어 신뢰는 제1 필수 요건이다. 심지어 사기꾼 같은 범죄자들조차 신뢰 없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않는다. 어쩌면 사랑보다도 더 근본적이면서 의미 있는 가치다. 그래서 사장은 자신이 할 말을 조심하고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변경이 생기면 책임지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 그 외에 존경받지 못하는 행위로 매사 가르치기, 매사 참견하기, 고객 흉보기,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UFO 이야기, 외계인 이야기 등이 있고 사소한 것 같아도 아주 많이 존경받는 행위로는 츤데레 행동, 의리, 믿어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말 전하지 않는 것, 오해받고도 해명하지 않는 것 등이다. 불경기, 직원들 간의 불화, 경쟁업체 난립, 환율 상승, 이자율 상승, 전쟁, 횡령 도난, 소송, 구인난, 임금 상승. 이 중에서 사장의 잘못이 아닌 것은? 정답은 전쟁 하나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장 책임이다. 불경기에 안 되는 사업을 하는 내 잘못이다. 직원들 간의 불화는 관리나 고용을 잘못한 내 책임이다. 경쟁업체가 난립하는 사업 세계에 들어온 것도 내 잘못이다. 환율에 취약한 비즈니스를 하는 내가 잘못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내 잘못이다. 횡령이나 도난은 내 관리 부족이다. 누구를 탓할까? 소송은 소송의 빌미를 준 내 잘못. 구인난 역시 다른 사장들은 이 와중에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모두 내 잘못이다. 거래처가 다른 곳으로 간 것도 내 잘못이다. 직원들의 운전사고가 계속 나는 것도 내 잘못이다. 임대료가 계속 오르는 것도 내 잘못이다. 갑질 고객을 만나는 것도 내 잘못이다.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불경기가 호경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직원들은 책임감 없는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경쟁자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미국이 이자를 언제 내리나 조바심만 내고 새 정권이 임금 억제 정책을 써주기를 바라고 욕만 하고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개선할 방법이 나온다. 천주교 고백 기도문에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로 되어 있는 고백의 기도가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한 탄식의 문장이다. 당신이 회사의 경영자로 최종 책임자라면
전쟁 이외에는 모두 당신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쟁 중에도 성장해 나간다. 모두 당신 책임이다. 전쟁을 제외하고는 결국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장은 공포를 두려워하면 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장은 절대로 공포를 느끼지 말아야 한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공포는 지나고 보니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사업이든 개인적 일이든 혹은 사회적 일이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견뎌냈고 견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는 평소 다양한 종류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공포는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공포는 공포가 이미 현실이 되기 전부터 누군가 이익을 보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이익 집단들은 일부러 공포를 만들어내거나 과장한다. 사장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공포의 제조와 배포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결국 사장이라는 직책은 공포를 다루는 사람이다. 나는 수많은 공포에서 기회를 받고 이득을 봤던 사람이다. 그러니 공포를 기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란다. 부자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0억 부자에게는 10억짜리 사기꾼, 100억 부자에게는 100억짜리 사기꾼이 붙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 유대계 대학 이사장, 미국에서 인정받는 투자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투자를 해 자수성가한 인물, 각종 자선 활동으로 매년 막대한 양의 기부금을 여러 단체에 지원했고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을 때 암 연구에 5억 달러를 지원했던 인물. 이 인물과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범은 동일 인물인 버나드 메이도프다. 총 피해액은 약 650억 달러, 한화 85조에 달한다. 부자들도 약한 구석이 있는데 바로 금융과 부동산 관련 시장이다. 부자들이 당하는 사기는 모두 이 두 곳에서 나타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육식동물이 득실거리는 들판에 혼자 남겨진 들소 신세와 같아진다. 부자가 되었다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부자가 된 사람은 부동산이나 금융 공부를 해야 한다. 모르는 문장,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묻고 확인하는 습관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일이다. 모든 사기는 과한 욕심에서 나온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의 제안이라도 의심해야 한다. 내가 매일 살피고 밥을 주고 간식을 주는 고양이도 새로운 것을 주면 냄새를 맡는다. 누가 무엇을 주어도 언제나 냄새를 맡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나 현재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창피해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실패는 여러 번 올 것이고 성공은 단 한 번 올 것이다. 실패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한다. 실패가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실패에서 긍정적 요소를 찾아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 사업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기도 하다. 나는 수천 명 사업가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에 많은 돈을 갖고 창업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돈으로 해결되는 계획만 생긴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돈과 시간으로 일을 막아낸다. 특히 초기부터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빌리는 것은 사업을 오히려 망치는 일 중 하나다. 남의 돈은 날개가 절대 아니다. 사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창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틀렸다. 돈은 필수 항목이 아니라 옵션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관한 집요한 공부와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열정을 퍼부으면 된다. 이 열정이 자본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강하다. 자본은 그 열정에 맞춰 따라올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라는 뜻이 아니다. 효율이 있는 열정을 말한다. 효율이란 부지런함의 순도를 높이는 일이다. 창업을 원하면 해당 사업 영역을 주제로 공부하고 또 공부하되 그 공부를 멈추지 말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라. 그렇게 그 사업의 영역에서 대가가 되면 당신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장학개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지만 사업을 해봤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죠. 그만큼 실패하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첫 번째는 운, 두 번째는 사장의 잘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운이 겹치면 망합니다. 그런데 행운이 연속으로 오는 게 희귀한 일인 것처럼 불운이 연속으로 오는 것도 희귀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행운과 어느 정도의 불운은 우리 삶에 늘 다가오는데 평소 대비를 통해서 행운은 최대한 살리고 불운은 상쇄하는 적응을 하게 되면 마치 높은 파도를 넘어서 전진하는 배처럼 침몰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대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운에 대한 대비입니다. 행운은 특별한 대비가 없어도 해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날개를 만들지 못해서 더 큰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이 흠이겠죠. 행운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큰 손실일 수는 있겠지만 현 상태의 실질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행운에 대한 대비 태세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단 불운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직원, 친구 등 사람 관리와 돈 관리, 심신 건강 관리, 환경 및 기회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저자는 불운이 찾아올 수 있는 구멍에 대한 대비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떠오른 두 가지 중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운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사장의 잘못입니다. 행운이나 불운과 무관하게 사장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에 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무척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장 자신의 인생 관리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누면 바깥은 운 관리, 안쪽은 사장으로서의 역량 관리인 셈이죠. 이는 비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뿐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라면 모두 적용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좋게 생각하면 좋지 않은 게 없고 안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게 없습니다. 맨손으로 성공적인 사업체를 이룩해낸 사장이 해주는 말이 자신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일을 더 뛰어나게 잘 해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라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 책을 읽어보고 내 인생에 적용해보면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겸손은 성장의 뿌리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